회장님, 제발 한 번만 저희 회사를 살려주십시오. 이대로 가면 저희 가족은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원하시는 조건은 무엇이든 맞추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급하고 비굴한 목소리. 저는 그 목소리의 주인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고 핏덩이 같은 자식과 저를 한겨울 길바닥에 내쫓았던 제 남편 박상호였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매달리고 있는 태양그룹의 회장이 자신이 버렸던 조강지처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살려달라며 애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희, 올해 68입니다. 지금은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태양그룹의 회장실에 앉아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지만 제 과거는 처절하다 못해 비참했습니다. 1994년의 그 매서운 겨울밤을 저는 아직도 뼛속 깊이 똑똑히 기억합니다. 남편의 사업이 무너져 온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던 날이었죠. 저는 뱃속에 둘째를 임신한 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웃집을 돌며 푼돈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딜 가는 거예요? 짐은 왜 싸는 거고요? 내일 당장 우리 빚쟁이들 피해서 단칸방으로 이사 가기로 했잖아요. 정희야, 미안하다. 나 더 이상은 이렇게 숨 막혀서 못 살겠어. 이 빚더미 속에서 평생 허덕이며 살 자신도 없고 너랑 애들 볼 면목도 없다. 남편의 곁에는 짙은 화장을 한 낯선 젊은 여자가 팔짱을 낀 채 저를 비웃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던 이수진이었습니다. 아휴, 사모님, 사장님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사모님이 무능해서 남편 길을 죽이니까 사장님이 밖으로 도신 거잖아요. 저는 제 돈 다 털어서 사장님 새 출발하시게 도와드릴 거예요. 뭐라고요? 여보, 이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새 출발이라니. 나랑 우리 지훈이는, 그리고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어쩌라는 거예요? 당신, 인간도 아니야. 제발 가지 마요. 네? 저는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싸늘한 얼굴로 제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징그럽게 들러붙지 마! 각자 살 길 찾자고. 도장 찍은 서류는 식탁 위에 올려뒀으니까 알아서 해. 남편은 그 길로 여자의 손을 잡고 미련 없이 대문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빚쟁이들이 들이닥쳤고 저는 아이 손을 잡은 채 한겨울 길바닥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죽을 힘을 다해 살았습니다. 식당 주방 보조부터 파출부, 새벽 시장 청소까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 버려진 옷을 주워 입었고 유통기한이 지난 빵으로 줄인 배를 채웠습니다. 오직 자식들을 굶기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악물고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푼돈을 모아 시작했던 작은 반찬 가게가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 돈으로 쓰러져가는 공장들을 하나둘 인수해 살려냈습니다. 밤낮 없이 일에 미쳐 살다 보니 어느새 저는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태양그룹의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 석, 자 앞에는 늘 철의 여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룹의 인수합병을 총괄하는 최 변호사가 회장실로 결제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진 정밀의 부채 상황과 자산 규모를 모두 파악했습니다. 현재 극심한 자금난으로 부도 직전이며 오늘 아침에도 저희 쪽으로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가 내민 서류의 대표자 이름을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박상호, 저를 버리고 떠났던 바로 그 남편이었습니다. 최 변호사, 이 회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지 한참 지났는데 그동안 어떻게 버틴 겁니까? 대표인 박상호 씨의 현재 부인 이수진 씨의 명의로 된 부동산들을 전부 담보로 잡고 사채까지 끌어다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저희 태양그룹의 투자를 받지 못하면 두 사람은 길거리로 나앉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이 드디어 저에게 복수의 칼자루를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본사 VIP 회의실로 두 사람 모두 직접 오라고 하세요. 투자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넌지시 언질도 주시고요. 운명의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하얀 정장을 차려입고 VIP 회의실의 상석에 앉아 의자를 뒤로 돌린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무거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회장님, 대진 정밀의 박상호 대표와 이수진 이사가 도착했습니다. 아유, 회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지만 회장님께서 조금만 숨통을 틔워주시면 반드시 수십 배로 갚겠습니다. 맞습니다, 회장님. 저희 그이 정말 평생을 바쳐서 정직하게 회사 키워온 사람입니다.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두 사람은 제가 등을 돌리고 앉아 있는 것도 모른 채 바닥에 엎드리다시피 하며 굽신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의자를 돌려 그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제 얼굴을 확인한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하얗게 질려 굳어버렸습니다. 헉, 정이야? 네, 네가 어떻게 여기에, 아니, 네가 어떻게 태양그룹에. 말도 안 돼. 저 여자가 회장님이라고요?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저는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탁자 위에 있던 서류를 그들 앞으로 툭 던졌습니다. 오랜만이네, 박상호 씨. 그리고 이수진 씨. 30년 만인가? 남의 눈에 피눈물 내고 도망쳤으면 떵떵거리고 잘 살기라도 했어야지. 이게 무슨 꼴이야? 정이야, 또 오해다. 내가 널 버린 게 아니라 그때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닥쳐. 내 앞에서 그 더러운 입 함부로 놀리지 마.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면서 뼈가 부서지도록 고생할 때 당신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제 호통에 박상호는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고 이수진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었습니다. 최 변호사 상황 설명해줘요. 네, 회장님. 현재 대진 정밀이 끌어다 쓴 사채와 악성 부채들, 저희 태양그룹이 이미 모두 매입했습니다. 즉, 당신들의 채권자는 이제 박상호 씨가 아니라 김정희 회장님이십니다. 오늘부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요구할 것이며 상환하지 못할 시 담보로 잡힌 모든 부동산과 공장은 태양그룹으로 압류됩니다. 그 집은 내 거야! 내 목숨 같은 내 돈이라고! 사모님, 아니 회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젊어서 뭘 몰라서 미쳐서 그랬어요! 제발 제 재산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이수진은 제 구두코를 붙잡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30년 전 만삭에 저를 비웃던 그 오만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목숨 같은 돈? 내가 한겨울 길바닥에서 내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피토하며 벌어들인 돈에 비하면 네가 훔쳐간 그 돈은 껌값도 안 돼. 저는 덜덜 떠는 박상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당신이 내게 했던 말 똑같이 돌려주지. 도장 찍을 서류는 식탁, 아니 탁자 위에 올려뒀으니까 알아서 해. 이제 당신들은 빈털털이야. 평생 남이 흘린 피눈물이 어떤 맛인지 뼈저리게 느끼면서 짐승처럼 살아봐. 저는 비명을 지르며 오열하는 두 사람을 뒤로 하고 회의실 문을 열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제 등 뒤로 무너져 내린 두 사람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온했습니다. 30년 동안 제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마침내 부서져 내린 기분이었죠. 저는 로비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뜻한 햇살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헌신짝처럼 버려졌던 나약한 조강지처는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제 손으로 완벽하게 되찾은 태양그룹의 당당한 회장 김정희입니다. 내 발밑에서 제발 살려달라며 구두코를 붙잡던 남편의 손등에는 30년 전에는 없던 흉한 검버섯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 추악한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돌아서던 순간 제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30년치의 한이 봄눈 녹듯 스르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VIP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 제 등 뒤로 박상호와 이수진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로비에 대기하고 있던 제 전용 차에 조용히 올라탔습니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시하신 대로 대진 정밀의 모든 자산과 이수진 이사 명의의 부동산은 오늘 오후부로 전부 압류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머물 곳조차 없는 완벽한 빈털터리입니다. 수고했어요, 최 변호사.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철저하게 감시하고 보고하세요. 쥐구멍으로 도망쳐도 찾아내야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로부터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상호와 이수진은 살고 있던 강남의 고급 빌라에서 속옷까지 몇 개만 챙긴 채 쫓겨났습니다. 평생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며 사치스럽게 살던 두 사람은 하루아침에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것입니다. 찜질방을 전전하며 푼돈을 구걸하던 박상호는 벼랑 끝에 몰리자 아주 뻔뻔하고 구역질 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30년 전 자신이 매몰차게 버렸던 친아들 지훈이를 찾아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소문 끝에 한국 최고의 천재 건축가로 불리는 김지훈 대표가 자신의 핏줄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지훈이는 저를 닮아 머리가 좋았고 제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번듯하게 유학까지 다녀와 지금은 국내 굴지의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죠. 어느 비 오는 오후 박상호는 우산도 없이 비를 쫄딱 맞은 처참한 몰골로 지훈이의 사무실 건물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퇴근을 하려고 로비로 걸어 나오는 지훈이를 발견한 박상호는 체면도 버린 채 다짜고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훈아! 내 지훈아! 애비다! 애비야, 제발! 이 불쌍한 애비를 한 번만 살려다오! 내 엄마가 나를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 경호원들이 다급히 달려와 박상호를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가던 길을 멈추고 차가운 눈빛으로 바닥에 엎드린 박상호를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경호원님들 잠깐 놔두세요. 지훈이는 주머니에서 최고급 명함을 꺼내 박상호의 얼굴 앞에 툭 던졌습니다. 박상호 씨, 사람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군요. 제 이름은 박지훈이 아니라
김지훈입니다. 어머니의 성을 따랐고 제 아버지는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제 호적은 아주 깨끗합니다. 지훈아, 그게 무슨 소리야?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느냐? 네가 아무리 부인해도 내 몸에 흐르는 피가 내 몸에도 똑같이 흐르고 있어. 내 엄마가 뺏어간 내 재산, 네가 아들이니까 조금만, 아주 조금만 찾아주면 안 되겠니? 나 지금 수진이랑 길바닥에서 굶어 죽게 생겼다. 지훈이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피요? 한겨울 길바닥에 만삭인 아내와 어린 아들을 버리고 갈 때 당신이 끊어버린 게 바로 그 피입니다. 그리고 당신 부인이 살던 그 강남 고급 빌라 말입니다. 그거 어머니가 압류하시자마자 제가 샀습니다. 뭐라고? 네가 거기를 왜? 갈 곳 없는 미혼모들을 위한 무료 쉼터로 개조할 계획이거든요. 당신들이 사치 부리며 살던 그곳이 이제야 비로소 의미 있는 공간으로 쓰이게 된 겁니다. 지훈이는 얼어붙은 박상호의 귓가에 몸을 숙이고 낮고 싸늘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한 번만 더 내 어머니 근처에 얼쩡거리거나 내 이름을 입에 올리면 그땐 길바닥이 아니라 평생 햇빛도 못 보는 곳에 처박아 버릴 겁니다. 꺼지세요. 당장. 지훈이는 미련 없이 돌아서서 검은색 벤틀리에 올라탔습니다. 빗속에 덩그러니 남겨진 박상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땅바닥을 뒹굴었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인과응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창동 저택에서 사랑하는 두 자녀와 함께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오늘 그 인간 완전히 납작하게 밟아줬다며? 아휴, 속이 다 시원해. 나도 가서 한 대 시원하게 걷어차고 오는 건데. 30년 전 제가 뱃속에 품고 있던 둘째, 민지였습니다. 민지는 훌륭하게 자라 지금은 태양그룹의 핵심 본부장으로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민지야, 밥상머리에서 더러운 이야기 꺼내지 마. 엄마 체하시겠다. 괜찮다, 지훈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 내 곁에는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바르게 자라준 너희 둘이 있으니까.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진 산의 진미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저를 더 배부르고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버려진 옷을 꿰매 입히고 남은 밥을 물에 말아 먹이며 키웠던 내 새끼들, 그 모진 세월의 풍파를 함께 견뎌내준 제 인생의 진정한 보물들입니다. 박상호와 이수진은 지금도 어디선가 서로를 원망하고 헐뜯으며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겨울은 이미 끝났고 지금은 찬란하고 눈부신 따스한 봄날의 한가운데 서 있으니까요. 창밖으로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고 거실벽에 걸린 우리 가족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낸 나의 가족, 나의 인생. 참으로 길고 고단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완벽한 평온을 찾았습니다.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의 진짜 추악한 얼굴을 마주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무너져 내린 두 사람의 지옥은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 내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차가운 길바닥으로 쫓겨난 지 어느덧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날 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아들 지훈이에게 매달렸다가 철저하게 버림받은 박상호는 지독한 몸살에 걸려 며칠째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나 물
물 한 모금만.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아. 약국 가서 해열제라도 좀 사다 주면 안 되겠니? 박상호는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낡은 찜질방 구석에 누워 벌벌 떨리는 손으로 이수진의 옷자락을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의 눈빛은 예전에 그 상냥하고 간드러지던 아내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휴, 진짜? 내 팔자야. 당신 꼴을 좀 봐. 약 살 돈이 어딨어, 지금. 내가 그 집구석에서 쫓겨날 때 비상금이라도 챙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 당신이 멍청하게 굴어서 이 꼴이 된 거잖아. 그게 왜 내 탓이야. 내 명의로 된 재산. 김정희가 다 압류할 때 너도 아무것도 못했잖아. 시끄러워. 당신이 옛날에 그 마누라를 길바닥에 안 버렸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다 당신 업보야, 알아? 나 더 이상은 이 구질구질한 냄새 맡으면서 못 살아. 이수진은 신경질적으로 박상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찜질방 구석에 몰래 숨겨두었던 낡은 핸드백을 챙겨들고 쌩하니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알아누운 남편을 버려두고 나간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박상호는 왈칵 서름과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30년 전 조강지처와 핏덩이 자식을 버리면서까지 선택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녀만은 끝까지 자신을 지켜줄 거라 어리석게 믿었었죠. 며칠 뒤 간신히 열이 내린 박상호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비틀거리며 찜질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골목 어귀를 돌던 그는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로 이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허름한 전당포 앞에서 누군가와 은밀하게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상호는 숨을 죽인 채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이거 진짜 최고급 다이아몬드예요. 내가 옛날에 남편 몰래 금고에서 빼돌려서 몰래 맞춰둔 거라고요. 이거 팔면 적어도 몇 천만 원은 나올 텐데 반값만 쳐주세요. 네? 저 당장 외국으로 떠나야 해서 그래요. 박상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전당포 주인에게 내민 것은 30년 전 자신의 회사가 처음 부도를 맞았을 때 감쪽같이 사라졌던 어머니의 유품이자 집안의 가보였던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습니다. 이수진,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박상호가 사색이 된 얼굴로 고함을 치며 달려들자 이수진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박상호? 당신이 여기 어떻게? 그 목걸이, 우리 어머니 유품이잖아. 그때 회사가 망했을 때 압류 들어오기 전에 도둑이 들었다고 네가 엉엉 울었었잖아. 네가 훔친 거였어? 네가 내 등에 칼을 꽂았던 거냐고. 30년 전 박상호의 첫 번째 회사가 무너졌던 결정적인 이유는 마지막 자금줄이었던 금고 속의 비상금과 폐물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빚쟁이들의 짓인 줄로만 알았고 그 절망 속에서 이수진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조강지처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래, 내가 훔쳤다! 어쩔 건데? 당신 그 잘난 회사 어차피 무너질 거였어. 내가 조금 먼저 내 살 길 찾은 게 무슨 죄야? 당신도 빚더미 안 해버리고 나한테 도망쳐온 쓰레기잖아. 똑같은 쓰레기끼리 왜 이래? 이 짐승만도 못한 년, 내 30년 인생을 네가 다 망쳤어. 네가 다 망쳐버렸다고. 분노로 이성을 잃은 박상호는 이수진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이수진 역시 악을 쓰며 그의 얼굴을 핥히고 발버둥 쳤습니다. 바닥에 나뒹굴며 서로를 물고 뜯는 두 마리의 짐승처럼 그들의 싸움은 처절하고도 추악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그들의 끔찍한 난투극은 끝이 났습니다. 같은 시각
저는 회장실에서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며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오후의 햇살이 길게 늘어지고 있었죠. 똑똑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와 함께 최 변호사가 굳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방금 전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에서요? 무슨 일입니까? 박상호 씨와 이수진 씨가 길거리에서 난투극을 벌여 두 사람 모두 특수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박상호 씨가 30년 전 절도 사건까지 언급하며 이수진 씨를 고소하겠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답니다. 저는 찻잔을 조용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입가에 씁쓸하면서도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스스로 지옥의 문을 열었군요. 최 변호사, 당장 경찰서로 가세요. 네? 회장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생각입니까? 아니요. 구해주려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물어뜯고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할 수 있도록 아주 훌륭하고 지독한 변호사를 이수진 씨 쪽에 비밀리에 붙여주세요. 서로의 목을 조르는 싸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똑똑히 겪게 해줘야죠. 저는 등받이에 깊숙이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저를 짓밟았던 두 사람의 완벽한 파멸이 이제 그들 스스로의 손에 의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박상호 씨가 우리 본사 로비에... 그 순간 단단하게 닫혀있던 회장실 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렸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림자가 문틈으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회장님, 박상호 씨가 1층 로비에서 자기 몸에 신호를 뿌리고 불을 붙이겠다며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회장님을 뵙게 해달라고 악을 쓰고 있어요. 비서의 다급한 외침에 저는 차갑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0년 전 만삭의 저와 핏덩이 아들을 한겨울 길바닥에 내버렸던 남자가 이제는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제 회사 로비에서 최악의 촌극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구역질이 날 것 같았지만 저는 우아하고 단정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 추악한 바닥을 제 두 눈으로 직접 똑똑히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넓고 화려한 로비 한가운데에는 코를 찌르는 역겨운 기름 냄새와 함께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박상호가 보였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방금 풀려난 듯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에는 이수진에게 핥힌 상처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정이야. 김정희 회장님!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이대로는 억울해서 눈도 못 감아. 제 모습을 발견한 박상호는 들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바닥에 팽개치고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와 제 구두코를 부여잡았습니다. 경호원들이 다급히 그를 떼어내려 했지만 저는 가볍게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억울해? 네가 억울할 게 뭐가 있지? 30년 전 내 등에 칼을 꽂고 호의호식하며 살았으면 곱게 바닥으로 꺼질 일이지. 어디서 감히 내 건물에 기름 냄새를 풍겨. 그게 아니야. 내가 수진이 그 독사 같은 년한테 완벽하게 속았어. 정이야. 내가 그년의 엄청난 비밀을 경찰서에서 알아냈어. 당신 돈 아니 내 돈을 빼돌린 게 그 목걸이 하나가 아니었어. 박상호의 두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입가에는 거품까지 고여 있었습니다. 그년한테 숨겨둔 아들이 하나 있었어. 나랑 눈이 맞기 전에 다른 놈팽이한테서 낳은 자식이었어.
그년이 지난 20년 동안 내 회사 자금을 야금야금 빼돌려서 그 새끼 이름으로 필리핀의 거대한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놨더라고. 나도 몰랐어. 내가 바보 천치였어. 남편의 절규가 로비를 울리는 그 순간 회전문이 거칠게 돌아가며 날카로운 여자의 비명소리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이 미친 영감탱이가 여기서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이수진이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비밀리에 붙여준 초호화 변호인단 덕분에 방금 유치장에서 풀려나 곧장 이곳으로 쫓아온 것이었죠. 그녀의 꼴 역시 말이 아니었습니다. 값싼 옷은 다 찢어져 있었고 화장은 번져 마녀처럼 기괴해 보였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년, 네가 내 피 같은 돈을 다 훔쳐다가 그 호로 새끼한테 바쳐? 내가 널 가만둘 줄 알아. 오늘 여기서 같이 죽어. 박상호가 다시 이수진에게 달려들려 하자 거구의 경호원들이 두 사람의 뒷덜미를 잡아 무릎을 꿇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씩씩거리는 두 사람을 보며 조용히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훌륭하네. 아주 눈물겨운 부부애야. 30년 전 만삭인 조강지처를 내쫓고 이룩한 사랑이 고작 이런 결말이었어? 저는 제 뒤에 조용히 서 있던 최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이수진의 눈앞에 툭 던졌습니다. 이수진 씨, 당신이 그토록 끔찍하게 아끼며 수십억을 빼돌려 주었던 그 아들 말입니다. 어제부로 마카오의 불법 도박장에서 전 재산을 탕진하고 현지 마피아들에게 볼모로 잡혔습니다. 당신이 세운 페이퍼 컴퍼니도 이미 껍데기뿐인 빚더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수진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말도 안 돼.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녀는 바닥에 던져진 서류를 미친 듯이 파헤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류에는 그녀의 아들이 마피아들에게 구타당한 사진과 파산 증명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수진은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그 자리에 풀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안 돼! 내 돈, 내 아들! 내가 그 영감탱이 똥구멍까지 닦아주면서 평생을 바쳤는데 안 돼! 그녀의 오열을 들으며 박상호는 허탈한 듯 미친 사람처럼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텅 빈 웃음소리였습니다. 꿀 좋다! 꿀 좋아! 정이야, 내 말이 맞지? 저녀는 벼락을 맞아 되질년이야. 나를 좀 도와줘, 응? 응? 저년 감방에 쳐넣고 내가 다시 당신 옆에서. 그 더러운 입 당장 닥쳐. 제 낮고 차가운 호통에 박상호의 웃음이 뚝 끊겼습니다. 저는 구두 굽소리를 울리며 박상호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박상호, 넌 수진이가 널 속였다고 억울해하지만 착각하지 마. 넌 속은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 시궁창을 선택한 거야. 네가 내 등에 꽂았던 칼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네 심장을 관통했을 뿐이야. 저는 두 사람을 경멸스럽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최 변호사, 이 두 사람 당장 업무 방해로 경찰에 넘겨. 그리고 이수진 씨의 횡령 증거와 박상호 씨의 조세 포탈 증거 파일 전부 다 검찰에 넘기세요. 단 1원도 남김없이 환수하고 두 사람 모두 남은 평생을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썩게 만드세요. 회장님, 사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감옥만은 안 돼요. 정이야, 정이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경호원들이 두 사람의 팔을 거칠게 꺾어 로비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질질 끌려가면서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갉아먹던 분노와 원망이 마침내 완벽한 제가 되어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던 박상호가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내며 로비가 떠나가라 절규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하나만 더 알려줄게. 30년 전 너희 아버지가 남기신 그 진짜 유산 말이야. 그게 어디 있는지 내가 알고 있어. 날 버리면 넌 평생 그걸 못 찾을 거야. 순간 제 발걸음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못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유산이라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무일푼으로 쫓겨난 저를 위해 남겨두었던, 하지만 감쪽같이 사라졌던 그 유산의 행방을 저 인간이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굳게 닫히려는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피투성이가 된 박상호의 얼굴이 섬뜩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찰나 제 심장은 차가운 얼음물에 빠진 것처럼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3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진짜 유산이라니요. 무일푼으로 쫓겨난 저를 위해 아버지가 남기신 무언가가 아직 세상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로비 바닥에 질질 끌려가며 제 이름을 부르짖던 박상호의 얼굴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의 정지 버튼을 다급하게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가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오르려던 박상호를 차갑게 막아섰습니다. 잠깐, 방금 뭐라고 했어? 우리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이 어디에 있다고? 제 물음에 박상호는 미친 사람처럼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정희야, 거봐. 내 말이 맞지? 넌 그걸 절대 포기 못해. 내 아버지가 너랑 지훈이 주려고 남긴 어마어마한 진짜 재산이거든. 나를 당장 이 수갑에서 풀어주고 내 빚 전부 다 탕감해줘. 그럼 그게 어디 숨겨져 있는지 똑똑히 알려줄게. 벼랑 끝에 매달려서도 얄팍한 조건을 내거는 그 인간의 밑바닥에 저는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삼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정을 잃지 않고 그의 멱살을 잡은 경호원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경호원이 박상호의 팔을 더 강하게 꺾자 그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상호, 넌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넌 지금 나와 거래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나 몰래 너한테만 남겼던 유언장, 그리고 우리 고향집 마당 한가운데 있던 그 오래된 감나무, 네가 술에 취해 그 밑을 파보겠다고 난동을 부리던 날 내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제 입에서 고향집 감나무라는 단어가 나오자 박상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내 알량한 입술에서 그 답을 들을 필요 없어. 넌 네가 지은 죄의 무게만큼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평생을 썩어. 경찰관님, 이 사람 데려가세요. 안 돼! 김정희! 정희야! 내가 잘못했어! 그거 내가 먼저 찾으려고 했는데! 비명을 지르는 박상호를 뒤로하고 저는 곧장 아들 지훈이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아버지가 사시던 옛 고향집으로 당장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몇 시간 뒤 지훈이가 모는 차는 인적이 끊긴 지 오래된 낡은 시골집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난 마당 한가운데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그토록 아끼시던 커다란 감나무 한 그루가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 아래에 외할아버지께서 무언가를 남기셨을까요? 그 인간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건 아닐까요? 아니, 지훈아, 내 외할아버지는 꼼꼼하고 빈틈이 없는 분이셨어. 박상호가 그토록 탐을 냈다면 분명히 이 아래에 무언가가 있을 거다. 파보자. 저와 지훈이는 미리 챙겨온 삽을 들고 굳게 언 감나무 밑동의 흙을 조심스럽게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흙과 씨름하던 그때였습니다. 지훈이의 삽 끝에 툭 하고 딱딱한 무언가가 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여기 뭐가 있어요? 지훈이가 서둘러 맨손으로 흙을 걷어내자 두꺼운 비닐로 수십 겹 꽁꽁 싸맨 녹슨 철제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 가슴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부수고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 한 통과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 그리고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서류 봉투를 먼저 열어보았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땅 문서였습니다. 30년 전에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헐값의 황무지였지만 지금은 신도시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니게 된 거대한 임야의 소유권 증서였습니다. 명의자는 박상호가 아니라 오직 제 이름 김정희 세 글자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외할아버지께서 남기신 거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박상호의 검은 속내를 미리 눈치채고 저와 갓 태어난 지훈이를 지키기 위해 남은 전 재산을 처분해 이 땅을 사두셨던 겁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가 남기신 누렇게 바랜 편지를 펼쳐들었습니다. 나레이션. 사랑하는 내 딸 정이야.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애비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상호 그놈은 믿을 놈이 못 된다.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딴 살림을 차린 걸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그놈을 경찰에 넘기려 하자 그놈이 내 숨통을 조여오더구나. 편지를 읽어내려가던 제 두 눈이 충격으로 커다랗게 벌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나레이션. 정이야, 놀라지 말고 들어라. 이 상자 안에 있는 카세트 테이프에는 상호 그놈이 내 약에 손을 대어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간 모든 증거와 녹음 파일이 들어있다. 그놈은 나를 죽이고 회사를 고의로 부도내서 모든 돈을 가로챌 작정이야. 아, 아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짐승 같은 오열이 제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30년 전 저를 한겨울 길바닥에 내버렸던 남편은 단순한 불륜남이나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버지를 끔찍하게 살해하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한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지훈이 역시 편지의 내용을 읽고 턱뼈가 부서져라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개만도 못한 새끼. 어머니, 당장 이 증거 가지고 경찰서로 가시죠. 그 인간 살인죄로 엮어서 평생 햇빛도 못 보게 찢어 죽여버리겠습니다. 저는 카세트 테이프를 손에 꽉 쥐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슬픔으로 떨리던 제 다리에 무서운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은 이미 차갑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아니, 지훈아, 경찰에 넘기는 것만으로는 내 아버지의 억울함을 다 풀 수 없어. 감옥이라는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
그 악마를 그냥 눕혀둘 수는 없지. 저는 핏발선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태양그룹의 모든 권력과 재력을 총동원하여 박상호와 이수진, 그 두 악마에게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완벽한 생지옥을 직접 만들어줄 작정이었습니다. 문득 주머니 속에서 제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최 변호사였습니다. 나레이션. 회장님, 방금 구치소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이수진 씨가 면회실에서 자신의 변호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차갑게 웃었습니다. 핏빛 복수의 서막이 마침내 가장 잔혹한 형태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에서 발생한 그 끔찍한 사고의 전말은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이수진이 몰래 빼돌렸던 수십억의 돈을 마카오 불법 도박장에서 모두 날려버린 그녀의 아들은 현지 마피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분노한 마피아들은 빚을 받아내기 위해 가짜 변호사를 구치소로 보냈던 것입니다. 면회실에서 가짜 변호사에게 끔찍한 살해 협박을 받은 이수진은 극심한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찰병원의 중환자실을 조용히 찾았습니다. 차가운 기계음에 의지해 삐 소리를 내며 누워있는 그녀의 곁에는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뇌출혈의 골든타임을 놓친 이수진은 목 아래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완벽한 전신마비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 내 목소리 들려요? 병상에 다가가 낮고 차갑게 속삭이자 허공을 맴돌던 이수진의 두 눈동자가 저를 향해 멈추더니 극도의 공포로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에는 인공호흡기가 꽂혀 있어 비명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을 꼬드겨 훔쳐간 돈으로 그토록 애지중지 키웠던 당신 아들 말이야. 결국 당신을 버리고 필리핀 밀림으로 야반도주를 했다고 하더군. 이수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당신은 이제 옴짝달싹도 못한 채 평생 이 하얀 천장만 바라보면서 지옥 같은 삶을 연명하게 될 거야. 아무도 당신을 찾지 않을 거고 아무도 당신의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겠지. 당신이 내게 주었던 지옥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고통스러울 거야. 잘 있어, 이수진 씨. 저는 눈물을 흘리며 컥컥거리는 이수진을 미련 없이 뒤로 한 채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 길로 저는 곧장 박상호가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나타난 박상호는 초라한 옥색 수의를 입고 있으면서도 저를 보자마자 비열하고 오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남기신 가짜 유산의 행방이 자신을 살려줄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정이야, 드디어 왔구나. 내가 말한 조건 충분히 생각해봤지? 내 빚 다 갚아주고 여기서 꺼내주면 당장 그 감나무 밑에 뭐가 있는지 알려준다니까. 저는 의자에 우아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 가방에서 낡고 검은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유리창 앞에 탁자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 영감탱이. 이 약만 바꿔치기해서 먹이면 심장마비로 깔끔하게 끝나는 거지? 하하. 죽어버리면 그만이야. 이 회사는, 그리고 그 재산은 다 내 차지가 될 테니까. 낡은 스피커를 통해 30년 전 젊고 탐욕스러웠던 박상호 자신의 목소리가 좁은 면회실 안에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비열하게 웃고 있던 박상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뭐야? 네가 그걸 어떻게? 박상호, 아버지가 감나무 밑에 남기신 진짜 유산은 바로 내 놈의 추악한 살인 증거였어. 너는 30년 전 내 아버지를 잔인하게 독살하고 내 재산을 빼앗아 가정을 파탄낸 살인마야. 박상호는 덜덜 떨리는 양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줄게. 네가 내 아버지 돈을 뺏어서라도 그토록 사고 싶어 했던 그 시골의 황무지임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전부 내 이름으로 바꿔두셨어. 그 땅이 지금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묶여서 수천억 원이 넘는 금싸라기가 되었다는 거 너도 잘 알지? 으악! 아니야! 그건 내 땅이야. 내 돈으로 살 땅이었다고. 나는 그 수천억 원의 땅에 내 아버지의 이름을 딴 거대한 무료 요양병원을 지을 거야. 네가 한겨울 길바닥에 내쫓았던 돈 없고 가난하고 병든 노인들이 평생을 무료로 따뜻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말이야.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창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너는 이제 내 아버지 살인죄가 추가되어서 살아서는 절대 이 감옥을 나갈 수 없어.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서 매일 밤 내가 죽인 내 아버지의 환영에 시달리며 서서히 비참하게 썩어가길 바라. 정이야, 안 돼. 제발 살려줘. 내가 미쳤었어. 면회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날카로운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상호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두꺼운 강화 유리창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유리에 부딪힌 그의 주먹에는 붉은 피만 맺힐 뿐 그 어떤 소리도 저에게는 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복수가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세월이 눈, 코, 뜰 새 없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따스하고 벚꽃이 흩날리는 화사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조남을 딴 성민 무료 요양병원에 뜻깊은 개원식이 있는 날입니다. 강남 일대를 호령하던 철의 여인, 저 김정희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이 요양병원의 이사장으로 새로운 인생의 이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훌륭한 병원입니다. 볕도 잘 들고 산책로도 너무 아름다워요. 외할아버지께서도 지금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며 활짝 웃고 계실 겁니다. 맞아, 엄마. 여기 오신 어르신들 표정이 다들 너무 밝고 평안해 보이셔. 엄마, 정말 고생 많았어. 장하다, 우리 엄마. 어느새 부록의 나이가 된 듬직한 지훈이와 어엿한 그룹의 대표가 된 민지가 제 양손을 꼭 잡고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너희들이 내 곁에서 흔들림 없이 버텨준 덕분이야. 참으로 길고 고단했던 겨울이었어. 하지만 기어코 이렇게 따뜻한 봄날이 우리 가족에게 다시 찾아왔구나. 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병원 중앙 정원에 세워진 인자하게 웃고 계시는 아버지의 동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새하얀 국화꽃다발을 내려놓으며 오래도록 눈을 감았습니다. 제 가슴을 짓누르던 30년치의 한과 눈물은 이제 흩날리는 벚꽃잎과 함께 한 줌의 부드러운 봄바람이 되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약하고 불쌍하게 헌신짝처럼 버려졌던 조강지처는 기나긴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가장 밝고 따뜻하게 비추는 눈부신 태양이 되었습니다. 나의 찬란한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만삭의 아내를 버리고 떠난 자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한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이다 사연이네요.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간 두 사람을 보며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 시청하신 분들은 회장님이 된 사연자분의 굳센 행보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속 시원한 감상평이나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사연으로 오겠습니다.